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총리로 여당 내 첫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입당을 놓고 밀당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 주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모습은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어제 711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일요일을 기준으로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체의 80%가 넘는 확진자가 엿새째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모레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맞대 상임위 배분 문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해안과 남해안에 호우특보와 함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당분간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걸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오전 비대면으로 공식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단일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민주당 대권 주자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출마 선언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힘겨운 국민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복지, 중산층 경제, 개헌, 연성강국 신해교, 문화강국 등 5대 국가 비전을 영상으로 소개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합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영상 공개 후에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틀 전인 지난 3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갖고 4기 민주정부 탄생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죠. 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정세균과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은 자신을 지지해준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르러 죄송하다면서도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되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후보 캠프 측의 김민석 의원과 송기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대화가 있었고 통큰 합의로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를 거쳐서 공약과 정책의 화학적 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는 여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 만큼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 신호탄이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또 정세균 전 총리 후보 단일화로 여당 내 반 이재명 전선이 구축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재명 지사와 정면 충돌했죠. 네, 여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미 점령군 발언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한 발언이 시초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후 자신의 SNS에서 광복회장이 했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망언을 집권 세력 차기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이어받은 것이라며 셀프 역사 왜곡이라고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6시간 만에 SNS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해방 직후 미군과 한국 전후 미군을 동일시한 건 명백한 오류고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구태 색깔 공세가 안타깝다고 평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 지사의 발언은 친일 논란을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고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이 학술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는 말이 미칠 파장을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를 통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문제를 놓고 국민 앞에서 소위 밀당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버스가 9월이나 10월에도 출발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건 특정 주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 입장에서는 8월에 준비 안 된 사람이 9월이나 10월에는 준비가 된다고 보는 건 개연성 있는 접근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비위 의혹 수사의 지휘권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지휘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아래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일 당시 가족 측근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고 김호수 검찰총장 취임 후에도 유지돼 현재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 지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요일 기준으로 볼 때 3차 유행 후 최다 기록입니다. 보통 주말과 휴일에는 확진자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이례적으로 많이 나와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휴일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상황 정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1명입니다. 토요일보다 32명 줄었지만 사흘 연속 700명대입니다.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확진자가 감소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요일 기준으로
711명 자체는 3차 대유행 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644명, 해외 유입이 6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환자가 527명으로 전체 지역 감염의 80%가 넘습니다. 서울 301명, 경기 210명, 인천 16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선 부산과 경남이 각각 20명, 대전 18명 등입니다. 지역 감염과 함께 해외 유입 사례도 동시에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해외 유입 67명 중 2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었습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자는 없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30만여 명으로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1일부터 방역수칙이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하루 700명, 8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수도권은 거리두기 완화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할 거리두기 체계를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네, 원어민 강사 모임을 매개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2주 만에 3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도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까지도 확진 상황이 번진 상황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19일 그러니까 2주 전 원어민 강사들이 이곳 홍대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진 뒤에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들이 일하는 경기도와 인천 학원 8곳으로 추가 전파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3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하루 새 2명이 추가돼 관내 확진자는 270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은 비수도권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달 19일 한 손님이 원어민 강사들이 다녀간 서울 마포구의 주점 서울펍을 방문한 뒤 부산 진구의 그루브라는 감성 주점에도 간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부산시는 해당 감성 주점 등을 포함해 5곳에서 확진자 25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 확진자 가운데 최소 9명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전파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자연스레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과 함께 방역 당국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점검도 강화됐다고요. 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진행이 됩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학원과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해 합동 점검단이 운영이 됩니다. 선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방역당국은 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칙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 대해선 생활지원금 배제와 과태료 부과, 집합 금지 등 엄정 조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도 오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경찰청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집중 순찰을 벌일 방침입니다. 마포구청도 자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마포구는 오늘 14일까지 카페와 식당, 주점 등 업소 1,2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휴가철을 앞두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확진자가 방문한 부산 도심 주점에서 잇따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전현직 도의원이 골프나 친목 모임으로 만났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종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서울 확진자는 부산에 있는 감성 주점을 언제 방문한 겁니까? 네, 일행 3명이 지난달 22일에 방문했습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 있는 감성주점입니다. 해당 환자는 서울 홍대 주점 관련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아직 변이 바이러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최근 부산에서는 감성주점 등 5개 주점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업소 방문자 17명, 종사자 2명, 접촉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5명 가운데 11명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수산업 노동자 감염 여파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어제 격리됐던 노동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는 11개 업체에 75명입니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해 감염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부산시는 여기에 더해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이용시설과 식당 등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부산을 찾는 다른 지역 관광객이 많은 점이 현재 방역 수칙 아래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골프 여행과 친목 모임에서 전 현직 도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통영에서는 전 경남도의회 의원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0일에는 함안에서 역시 전직 도의원인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전직 도의원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에서 부부 동반 골프 여행을 했고 현직 도의원 1명도 참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28일 진주에서 도의원 친목 모임에도 참석해 현직 도의원 3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여기에 A씨와 접촉한 현역 도의원도 있어서 현재 도의원 4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내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교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이번 달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50살 미만 등이 그 대상입니다.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접종이 시작되면서 화이자 잔여 백신도 이르면 오늘부터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용산구 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용산구 접종센터에서는 아침 8시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340명이 코로나 백신 예약을 했는데요. 정오가 되기 전인데도 벌써 200명 넘는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국의 다른 예방접종센터에서도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하고도 수급 불균형 문제로 맞지 못한 60살에서 74살 사이 인원 19만 7천 명이 대상입니다. 또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교사, 보건의료인 11만 명 등도 함께 오는 17일까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도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나이가 30살에서 50살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가운데 50살 미만 등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는 이른바 교차 접종이 시행됩니다. 7월 대상자는 모두 95만 2천 명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예방접종센터가 아니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는데요. 전국 위탁의료기관 2,000곳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이르면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잔여분도 일반인에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잔여 백신도 기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진행됐던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하반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이뤄질 수 있게 접종기관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7월 접종은 월말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백신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은 오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55살에서 59살 사이 일반인은 오늘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접종센터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오는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처리 시한은 오는 23일로 잡고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일단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격리 면제 같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동안 7조 원을 들여 울산의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짓기로 한 S-Oil. 백신 우선 접종이 허용되면서 이 회사 엔지니어 30명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설계업체를 찾아가 얼굴을 마주보며 회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국 간의 언어와 시차로 인해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면 회의가 반드시 필요했고 백신 우선 접종과 출입국의 협조를 정부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출장 기업인들의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됐던 출장 기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 출장 2달 전으로 못 박았던 우선 접종 신청을 한 달 전으로 완화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한 기업인이 해외 출장 뒤 귀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접종을 신청한 기업인은 미국행이 가장 많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뒤를 이어 지난달 중순까지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을 위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는 등 활동 제약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 출입국 지원을 위해 격리 면제, 백신 접종, 전세계 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 개선도 진행해 왔습니다. 기업 간부나 임원은 얀센을 맞을 수 있는 예비군 민방위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인 60대 사이에 낀 세대인 50대가 많아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의 우선 접종 지원을 통해 국내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2주 정도 뒤에는 마스크 착용 같은 규제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런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1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7,989명으로 집계돼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홍역을 앓고 있지만 오는 19일 모든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사람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I don't particularly want to wear a mask.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enjoy doing it. We will be moving into a phase though where these will be matters of personal choice.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할 의무도 폐지해 술집, 식당, 미용실, 체육관, 박물관 등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기장의 관중 규제도 풀렸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의 관중은 약 6만 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주최 측은 오는 8일 경기부터 관중석을 모두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실외 경기장이 완전 가동되는 것입니다. Move away from many of those restrictions that have been so difficult for us and as you say, learn to live with the virus. 영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벤츠 특정 모델에서 운전 도중에 갑자기 계기판이 꺼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리콜 접수가 급증하자 관계 기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밤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칠흑같이 깜깜해집니다. 사라진 속도계에 당황한 운전자가 다급히 옆 사람을 부릅니다. 오빠. 최근 들어 벤츠 E클래스 차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계기판 꺼짐 현상입니다. 바로 나왔죠. 방금 이게 꺼진 거예요, 이게.
시동 걸고 운행 중에 우선은 빈번하게 꺼지고 2에서 3초간 순간적으로 계기판 전체가 꺼졌다 켜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걱정돼 차를 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기들 태우고 집에 가는데 계기판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었어요. 지금 불안해서 차를 못 타고 다니고 있어요.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만 80명이 넘는 상황. 대부분 지난 4월 벤츠가 실시한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되고 그 통신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까지만. 전문가들은 차량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꺼지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이 계기판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동차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벤츠 코리아 측은 지난달 22일부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받은 차주들은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앱도 그 비활성화라는 과정을 해서 일단 1차 조치를 받았고요. 전혀 문제가 없던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확 꺼지는데 임시 방편에 불과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객의 각종 툴에 사용 제약을 둔다거나 다른 문제가 유발됐다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많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완벽한 솔루션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벤츠 E클래스 계기판 꺼짐 문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리콜 건수는 27건으로 최근 한 달 사이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에 결함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시세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3채 가운데 한 채가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6억 원 이하 가구 수는 1월 초 25만 9천여 가구에서 지난달 말 17만 6천여 가구로 32.2%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소형 아파트값도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시세 6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20.2%에서 14.4%로 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541억 1천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3.5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 예치금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환산액 등이 감소해서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유가증권 4,193억 달러, 예치금 218억 달러, 금 4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입니다.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의 남은 건물도 전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서프사이드시는 조금 전 부분 붕괴된 아파트의 남은 건물을 폭파 해체해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서프사이드에 있는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는 지난달 24일 전체 136가구 가운데 55가구가 무너졌고 나머지 부분도 붕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르면 5일로 예상되는 열대성 허리케인 엘사의 플로리다 상륙 전에 철거를 끝내기로 하고 건물 철거를 위해 수색 구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는 24명이고 실종자는 12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시작되고 여야 주요 주자들의 대선 출마 선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냐는 물음에 선진국 정사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능력을 세계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고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낙연 후보도 역시 비대면으로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슬로건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현 정부의 최장수 총리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들어보셨지만 민주당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이런 내용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이 됐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당선인 대변인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장수 총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민주당 그 새 대통령을 다 모셨다. 내가 적통이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본인이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장수 총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그걸 잇겠다. 그리고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겠다. 그러니까 약간 문재인 정부를 본인이 읽는데 오히려 본인이 뭐 적통이 아니냐 이런 걸 아마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적통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부분하고 내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신복지 개념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개념. 이게 뭐냐면 사실은 8가지 분야긴 한데요. 주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8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수준을 해줘야 된다. 최저한의 수준을 해줘야 된다는데 이게 아마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마 세계은행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을 뭐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국가가 이 8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계속 그 당대표 있을 때도 얘기했고 첫 번째 아마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 오늘 이런 얘기도 있고 토지공 개념을 부활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에 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복지 정책. 자,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이재명 지사는 지금 기본소득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언급했던 내용들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모습을 함께 가져가면서 신복지 정책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얘기를 하니까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아마 그 기시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들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켜보는 각종 지지율이나 국민의 민심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내 삶이 크게 나아졌다라고 판단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략을 삼아서 현재 정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에 과연 국민이 얼마나 큰 환호를 보낼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국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당내 경선을 일단 딛고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문 지지층들을 단단하게 엮어내기 위한 아마 핵심 전략들을 기본으로 맞춰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 경선을 먼저 넘어서기 위한 전략들을 오늘 담았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경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단일화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보고 오시죠.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되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광재 후보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당원과 국민께 다짐합니다. 오늘 이광재 후보가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단판으로 하냐, 여론조사로 하냐 있었는데 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까?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보도는 있습니다. 두 예. 군데에서. 그런데 네. 아직 그게 뭐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서 예. 단판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정세균 후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왜냐하면 이광재 후보가 이제 강원도 나오는데 강원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50만 정도인데 최문순 지사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정세균 후보도 최근에 어찌 보면 이제 박용진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가 약간 상승세를 타면서 약간 뭐 그전에는 뭐 3위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밀리는 게 아니냐 이게 있어서 두 분이 아마 단일화의 필요성은 서로 느꼈을 것 같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네. 그러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단판을 했다든지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밝혀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냥 단판으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없어서요. 여론조사 했다는 보도는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예. 지난 주말에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본인들끼리 그냥 정했다 그러면 그럼 소외됐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예. 사실은 이제 그럼 뭐 정책 협약이라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어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스탠스라도 취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아닌가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걸 넘어서 이낙연 후보까지 단일화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서 두 사람이 적통 후보 탄생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 얘기를 했는데 뭐 이낙연 후보도 앞서 저희가 출마 선언 들어보셨지만 네네. 거기서 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자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오늘 이낙연 후보의 아침 라디오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네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주에 두 분이 만났죠. 예. 아마 이게 정세균 후보가 될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만났다고 보는 게 맞지 토요일에 않겠습니까? 만났죠. 그렇죠. 그럼 아마 만난 이유는 아마 지난번 뭐 이 세 분이 경선 연기할 때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왜 중요하냐면 전남, 전북에 어쨌든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당원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호남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선거인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근데 당원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지난번에는 한 200만 좀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300만 정도 될 거다 보는데 그래도 거기에 아무래도 호남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물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단일화될 수 있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호남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 호남 그리고- 쟁탈전. 그렇죠. 예.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하려면 호남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아니죠. 단일화 이후에. 단일화 단일화 이후에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그 호남을 뭐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는 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호남이 한 사람의 주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당원이라든지 선거인단에 많이 참여할 걸로 보는 호남 분들의 민심을 얻는 게 본선에서 승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본선에서의 이 호남 민심 얻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 그렇게 될 거다.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단일화하는 분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1위 이재명 지사 뭐 부동의 1위인데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호남에 대한 공통점을 예. 집었는데요. 두 분에 대한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앞서가지만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과 여론조사가 50대 50의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본선으로 가게 되는 순간부터 선거인단 투표로 가게 되면 예. 얼만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나서서 투표하느냐가 최종적인 승부를 가늠할 수 있는 예. 결정타를 쥐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겠다는 모습들을 지금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는 완전한
확연하게 선이 분명히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만약 6명의 예비 경선 컷오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만큼 선전하는 수치로 올라가게 될지,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단일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단일화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빅3로 불렸던 정세균 후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지율을 가지고 만약에 이 여론조사 컷오프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면 굉장히 낮은 단계로서 컷오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단일화에 대한 추가 효과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선 후보 9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국민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후보들 상당수가 진땀을 뺐는데요. 그제 있었던 첫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도드라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든 간에 답변을 하시든 간에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그 말바꾸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일본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재를 두루 기용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번 공약이 아니고 아직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1번 기본소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고.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 정신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여배우 뭐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네. 자, 어제 국민 면접, 블라인드 면접도 진행하고요. 네네. 그리고 음성 변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음성 변조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투 때문에 이거 누구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초반에 김경률 회계사 논란에 좀 김소연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구사를 하면서 조금 잡음은 있었는데 김혜영 전 의원이 어제 굉장히 날카롭게 여러 그 주자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역할을 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나 뭐 유인태 의원이 나왔어도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김혜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쓴소리도 많이 해왔지만 최고위원을 지냈고요. 의원도 지냈기 때문에 당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하게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두 번째 면접이거든요. 처음 면접할 때는 유튜브 동시 접속이 9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흥행에 생각했는데 첫 번째 그 토론 KBS 토론이 보니까 시청률이 전국 시청률이 4.4%대 중반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토론에 치곤 좀 괜찮다. 그리고 어제 면접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후보들이라는 게 원래 이제 말을 길게 하게 마련인데 이제 사실은 적절하게 또 끊고 원하는 답변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뭐 괜찮았다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도 토론회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저녁에 밤늦게 토론회가 있는데 첫 토론회가 그 정도였으면 아마 더 많은 관심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논쟁이 붙고 있거든요.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도 붙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오늘 아침 그 이낙연 후보도 한 2가지 정도 짚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 그 영남 역차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마
그 점령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러면 예. 사실은 이제 결국은 논쟁이 붙고 그거에 대해서 각 주자들이 입장을 밝히어 가면은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밋밋하게 네. 뭐 잘했습니다, 뭐 아유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김혜영이 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또 어제 그 김혜영 전 의원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하고 굉장히 그 설전을 벌이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장질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부에서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본선을 위해서 결국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권 4년 동안 왜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됐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그 딛고 올라서기 위한 국면의 경선이 치러질 때만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만약에 차단시켜버리게 되는 순간 민주당의 경선에는 자기들만의 잔치로 국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역할이 매우 컸고요. 여기에 아주 만약 애당초 원안처럼 김경률 회계사까지 들어가서 쓴소리를 거듭 해내고 이를 맞대응하는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펼쳐졌으면 민주당의 경선 흥행에는 더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대로 갔더라면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판단은 당원과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하는 것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치닫게 되는 순간 민주당의 경선 국면이 지지층에 갇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혹시 과거의 문법처럼 이렇게 당의 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뭔가 다른 댓글 테러 등에 대한 행동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민주당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흥행 요소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김경률 전 회계사까지 같이 했으면 더 흥행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아마 그분이 나와서 할 수 있으면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을 모든 분들한테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당내 경선에서 조국 장관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예. 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후보 중에 이제 우리 예전에 뭐 쓴소리 한다는 조금 박해 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박용진 의원도 나왔잖아요, 후보로. 네. 이제 후보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질문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당내 인사로 충분하다. 굳이 제가 보기에 나와서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지금 선거 본선뿐만 아니라 예선이나 본선에서 큰 이슈 될 일도 없고 조국 장관도 제가 보기엔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죠. 근데 1, 2, 3위를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역시 안정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1위였고 최문순, 이광재 후보가 2위, 3위를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은 이제 첫날 토론회, KBS 토론회도 그렇고요. 사실은 본인은 거의 이제 질문을 못 하고 이제 답변만 하다 거의 끝났죠. 질문 딱 한 번밖에 할 기회가 없어서 모든 후보들이 다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방어만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논란도 모든 이제 아마 뭐 이제 이날 질문도 보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 전에는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수가 이제 수비수로 전환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아마 토론이 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가져왔던 본인의 색깔을 잘 못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좀 고민을 이제 토론에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발언 기회가 없으면 결론을 빨리빨리 얘기하고 본인 얘기해야 되는데 설명하다 거의 끝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주어진 시간이 해명하고 설명하다 끝나보니까 이제 본인 얘기 못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좀 짧게 하고 결론을 빨리 내리고 상대방 얘기도 답변을 빨리 하고 본인 얘기로 빨리 전환하는. 뭔가 답변의 전략을 좀 다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길게 하다 보면 본인 시간이 결국 없으니까 이런 아마 좀 토론에 그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가 3위 안에 들지 못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에서 여러 주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 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 과정에서는 과거의 이재명 지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쾌하게 박용진 의원이랑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박용진 의원에게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사이다 이재명의 모습이 보였고요. 여기에서 이를 해명하는 모습들을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인지가 아니라 다소 1위 주자로서 피해가는 듯한 인상들이 강하게 남았고요. 국민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약간 해명하고 방어하는 듯한 느낌이 컸죠.
이낙연 대표가 1위 했던 이유를 가지고 이제 친문 진영들의 결집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배경은 국무총리로서 대정부 질문에 시원하게 얘기하는 본인의 화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의 화법 등이 어제는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최문수 지사는 굉장히 사람이 좋은 모습들로 면접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광재 의원은 오늘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레이스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칭하면서 자신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꾸준하게 언급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면접하는 과정들은 좀 공정하게 진행됐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TV 첫 토론회에서 다른 주자들이 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추미애 후보만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를 두둔했거든요. 추미애, 이재명 이런 연합전선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실은 이제 추미애 지금 후보가 당대표를 할 때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를 뭐 탈당해라 말아라 이럴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 후보한테 약간 빚이 있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근데 사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게 이제 지대개혁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대개혁이라는 거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좀 나눠주자는 얘기여서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보면 국토보유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에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세금을 매겨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자는 거에서 서로 좀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경선 연기 문제 나왔을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앞에 이제 세 분은 경선 연기하지 않은데 저 추미애 후보는 본인도 이제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아마 토론회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두 후보한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되든지 간에 선대위원장 맡아주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되더라도. 근데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추미애 후보가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좀 상승 국면에 있고 이런 거 보면 당대표를 또 하면서 대선을 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당이 이렇게 완전히 분열되는 것보다는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역시 당대표 출신답게 TV 토론에서 뭔가 중간에서 좀 안정감을 잡아줬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당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대선을 직접 하면서 2년간 안정적으로 했던 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임기 거의 처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는 큰 뭐 당대표 했던 분의 아마 그런 큰 안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반 이재명 전선이 조금 구축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주말 사이에 이 여권의 1위 주자 이재명 지사하고 야권의 1위 주자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처음이죠. 네, 지난번 출마 선언했을 때도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그때도 과거에 있었던 인연을 언급하면서 좋은 변호사로 기억한다 등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비판에는 조금 말을 아꼈던 모습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윤 전 총장 장모의 구속 이후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권의 거친 공세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지켜볼 때에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정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가는 자신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게 되면 애국과 보훈 그리고 국가, 민족, 역사에 관련된 측면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이라 불리게 되는 언급과 이어서 이 미 점령군 발언이 이재명 지사를 통해 나오게 되니까 야권에서는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함께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게 되면 아마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득점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발언의 시초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 이 발언이 이제 시초가 돼서 공방이 계속 이어진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얼마 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이걸 이어받았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해방 직후 미군하고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동일시하는 건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누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인식이 있는 총장. 거죠. 예. 지금 이걸 김원웅 회장하고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소련군을 해방군이라 얘기한 적이 없고 뭐 어째 보면 조국 전 장관 얘기처럼 미군이나 소련이나 둘 다 점령한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가 패망을 했고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메가더 포고령에도 보면 점령군, 점령했다 이런 용어를 수시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48년까지는 미군이 다스리는 게 맞죠. 48년에 예. 우리가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나갔잖아요. 미군은 이제 나갔는데 사실은 다시 들어오게 된 건 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45년에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미군이 나갔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엔 결의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 53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하면서 계속 주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다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미군이 그 당시에 45년에 점령군이라 했기 때문에 미군 그럼 철수해야 되느냐, 6.25 때 그럼 전쟁한 게 뭐 헛죽음이냐, 그럼 북한은 뭐 어찌 보면 전통성 있는 정부, 우리는 전통성이 없는 정부냐,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색깔론이에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가 뭐냐면 미군이 점령군이다 이게 아니라 친일 세력이 미군 점령군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계속 이어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거냐? 이육사 그 기념관에서 한 거란 말이죠. 이육사 어쨌든 옥사했고 그리고 제대로 친일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지 가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옥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멘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맥락은 핵심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걸 봐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될 말은 안 했어요. 장모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뭐 그냥 법과 원칙 아니면 그냥 뭐 예외 없다 정도였는데 사실은 많은 기자들이 그 부분에 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발언이 나오나.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약간 관심도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보수 쪽에서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이거를 잡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안 하던 글을 올린 거잖아요. 처음 올린 건데 그 멘트 치고는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 공방이 좀 정치권으로도 조금 확전되는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점령군 이걸 해석을 두고 처음 영어 배우는 수준의 단어 해석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서 국민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술수가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뼈아픈 건 여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가장 잡고 가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미를 기점으로 삼아서 본인의 정체성을 이 역사적 발언들을 살짝 던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친일 세력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대한민국 역사의 인식 속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에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정부 수립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쪽 방면에서 점령군이라는 표현과 함께 오해와 왜곡될 수 있는 해석의 발언의 여지들을 대통령 후보가 쏟아냈다고 하는 지점 그리고 바로 직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이 있었다는 측면들이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쟁점으로 쏟아지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거치게 공세를 계속 쏟아낼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의견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지켜보게 되는 민주당 내 다른 대권 주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하나 틀린 게 없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위험스러운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쟁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한 가지 추가하면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뭐 정책의 이득을 보려고 한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가서 한 말이에요. 이거를 논란을 키운 건 사실은 야당입니다. 야당에서 계속 이걸 비판했거든요. 더구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 다투다 보니까 이걸
처음으로 메시지 내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예. 이 논란은 누가 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로 인해서 떨어지는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관심, 특히 보수층에 이거를 잡고자 세게 발언을 하면서 논쟁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인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했던 거는 윤석열 총장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발언을 세게 한 거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말을 계속 뭐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의도는 윤석열 총장이 더 크게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유력 대선 주자 각각의 1위 후보들의 역사 공방 내용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윤 전 총장이 지난 금요일에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재판에서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처가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데, 자, 송영길 대표는 이게 경제공동체 범위에 장모까지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한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파장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헌법에도 연좌제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죄지었다고 자식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불이익 안 받게 돼 있는데요. 정치에는 그렇지 않죠. 옛날에 뭐 이해창 전 총재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 군대 문제 왜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일 아니죠.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제가 보기에 정치 당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다. 법률가 한 얘기는 맞지만. 그다음에 지금 아마 저는 뭐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6년 전에 처벌을 안 받을 때 뭐 관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임 면제 각서 작성하는 게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어쨌든 뭐 사위가 검사였으면 장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 이 문제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그냥 뭐 법관칙대로 아니면 뭐 처벌의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벗어나기 쉽지 않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장선철 소장이 엑스파일 얘기할 때 한 20여 가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한 2개 정도 나온 겁니다. 지금 재판이 더 남아있죠. 다른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장선철 소장이 말씀하신 기억하시겠지만 법적인 것도 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더 많다 그랬어요. 지금 재판 수사 중인 건 한 7, 8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게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 2개 나와서도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그 20개 나온 거 그때 장성수 소장이 그랬어요. 이거 다 아마 방어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거다. 그러면 아마 버틸 수 있을지 저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파장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윤 전 총장 장모의 1심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김병민 전 비대위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자. 지금 보실까요? 차기 대통령간 적합도군요.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36.1%,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6.2%. 이거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그 가상 양자 대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실까요?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자, 양자 대결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44.7%,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7%. 자, 금요일 이 재판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저희가 이제 묶어봤는데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벌써 100일이 훌쩍 넘는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굳건하게 특히 야권 진영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쭉 이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경미한 상황 속에서의 여론의 흐름 변동 추이는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윤 전 총장에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야권 주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거의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장모에 관한 구속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처가와 장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적인 내용들을 엑스파일에 대한 보도 등을 통해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가족 간의 문제 속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자녀나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가족에 대한 문제랑 50이 넘어 결혼하고 있는 장모에 관한 문제를 동등하게 엮어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아니면 검사로서 평생을 지내왔던 기간 동안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비판의 여지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의 모습이라든지 네. 많은 비판들이 다 상상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가능성들을 깔아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뇌피셜이라고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네. 아마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은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를 같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이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본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네.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변수 속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하고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뭐 딱 성과는 없었고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 전 총장과 밀고 당기게 할 의사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저런 건데 별거 밀고 당길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정치 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판단 내리는 거지. 누가 땡긴다고 해서 안 하고 싶은 정치를 하고, 누가 민다고 해서 하고 싶은 정치를 안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보거든요. 예, 요즘 들어서는 손 들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대중이 좋아합니다. 본인 자신감을 가지고. 뭐 요즘 들어서 그런 말 뭐. 국민이 불러주면 정치하겠다 이런 말 하면 별로 좋은 평가 못 받잖아요. 국민이 언제 불렀습니까 정치인은. 실제로 단일화라는 거는 정당과 그리고 제3지대 후보 사이에서 굉장한 리스크 싸움입니다. 저는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만약 그렇게 길게 끌어가지고 얻는 이득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중도층의 확장성이 더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길어지니까 짜증을 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이 언제 불렀냐 이 얘기에서는 뭔가 좀 압박을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하는 얘기 일관적인 얘기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서울시장 때 이 모델을 지금 얘기를 들고 있거든요. 입당을 계속 늦추면 국민이 조금 짜증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도 했는데요. 지금 아마 권영세 뭐 대외협력위원장이 뭐 1시간 반 정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이제 뭐 입당 묵시적 합의된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또 윤석열 측에서는 뭐 그건 아닙니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만나는지가 이상해졌는데 그 얘기를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아, 뭐 지금 보니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수 있는 것 같고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원래 촉이 되게 좋은데 지금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총장은 이미 정치 참여 선언했어.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얘기는 한 거예요. 입당할지 말지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치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보기에 권영세 위원장이 만났을 때 별 성과가 없는 거 아닌가. 뒤에 이제 짜증이라는 말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던데 밀당할 생각 없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는 8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아마 뭐 입당하고 싶으면 하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그전에 어떻게든 제가 뭐 복주머니도 드리겠습니다. 뭐 열차 버스 타십시오 이랬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상 이제 손절한다는 얘기 했는데 반쯤은 약간 그 분위기 뭔가 아닌가.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왜냐면 이게 사실은 짜증이라는 말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잘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들어갈지 말지 얘기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만났는데 또 나와서 하는 말 다르고 이러니까 막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입당 여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겠다. 뭐 이 정도의 의사 표현을 좀 그렇습니까?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국민의힘 내 지난 금요일 이후에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제가 느끼는 기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를 보는 모든 기자들의 질문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관련된 질문이겠죠. 하지만 본인은 8월 말 버스 출발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선언해 놓은 터라 이거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자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하는 이유로 밖에서 공간을 만들고 있을 때 호남에서의 높은 지지 그리고 중도의 지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윤 전 총장에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본인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곧장 신발끈 동여매고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주면서 함께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지도부에는 시간이 또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서로 협력하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상황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밀당이라는 용어보다는 윤 전 총장이 언젠가는 국민의힘에 함께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말들로 어떤 지도부의 리더십을 보여줄지를 아마 당원들과 그리고 야권 지지층 전체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선에 이 내용도 혹시 영향이 있을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 씨. 자, 그런데 이분이 언급했다고 한 사람들 이름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수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껏해서 오징어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 보낸 거 이런 거나 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부터 이제 박영수 특검 이름까지 나왔는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 이게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상 제공은 사실 아니다. 오늘 이렇게 언급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해드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음에 언급된 부장검사도 옛날에 국정농단 특검에 있었던 분이고 박영수 특검은 특검 단장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도 당시에 이 특검팀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예.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특검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돈을 줬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차량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문제고 거기에 있던 부장검사도 시계라든지 금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검찰을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나왔던 게 검찰이 안 되니까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이렇게 나왔던 건데 특검에 있는 사람도 이런다 그러면 아니 이게 그러면 이제 공수처는 안 그럴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어서 이 검찰의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윤석열 총장 문제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죠. 근데 오늘 아침에 아마 김재원 최고가 얘기한 이 특별 사면 문제는 좀 팩트 체크 해보니까요. 아마 지금 100매덕 지금 사기한 걸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아마 1억 몇천 정도 일반 사기 특경 사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요건에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요건 아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사면이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자, 현 정부와의 연관성, 이 사면을 왜 해줬냐 이렇게 문제 제기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세를 야권 입장에서는 펼쳐나가겠죠.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이제 경찰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를 야권에서는 크게 제기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경찰의 수사가 정치권을 향해 들어가게 되고 그 정치권을 향한 수사가 앞으로의 정권을 교체하는지 유지하는지에 대한 대통령 선거 국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결국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 어디까지 이 문제가 연루돼 있는지를 밝히는 게 매우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성역 없이 밝힌 것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배경에는 2017년도 사면에 관한 문제들까지 걸려 있다면 여기에서 과연 이 사면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까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말로 숨기는 일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들여다보는 지점이 조금 다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문제라 마지막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선 일정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중립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부의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지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선 경선 일정을 시작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다음 달 말쯤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SNS를 통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주제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정치인 이낙연이 걸어온 길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 경제 등 대선 주자로서 구상한 5대 핵심 정책 공약에 대한 소개가 담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벌어진 불평등 속에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정치와 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권 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오늘 정 전 총리로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정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되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정세균과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문제점 등을 듣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와 면담 시간을 갖습니다. 주 교수는 그동안 현 정권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한 주 교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의 행보와는 별개로 조대환 전 민정수석 등이 주도하는 외곽 지지 모임 별을 품은 사람들이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최 전 원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행사를 열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 씨의 특별사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시 김 씨의 형 집행률과 과거 범죄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형 집행률은 81%였으며 특별 사면을 받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범죄 전력이 벌금형만 2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김 씨와 청와대의 관련성은 전혀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경찰이 전국 노동자대회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는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공간보다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모레쯤 수도권 방역 조치를 다시 발표할 걸로 전망됩니다. 확진자 숫자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허용되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은 새 거리두기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일주일 전격 연기했습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강하게 조여야 할 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0~800명대까지 치솟았고 델타 변이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7일에 발표하기로 한 상황. 이를 앞두고 YTN이 기존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이 충분한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71.6%가 일주일 연장으로는 부족해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혀 8일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의 23.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주일 연장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76.7%로 나타나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은 75%, 보수 성향은 66%가 일주 연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일주일 연장으론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79%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 지역은 58.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전라북도에서는 1인당 10만 원씩 전북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올 6월 21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이며 신생아 또한 이날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즉시 선불카드에 담아서 지급되는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2만 명 넘게 쏟아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의료용 산소가 바닥이 나면서 이틀 사이 60명이 넘는 환자가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사르지토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사이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63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중증 환자에게 쓰일 의료용 산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산소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Memang stok oksigen sentral kami mengalami shutdown sekitar jam 20 sehingga kita waktu itu sudah membackup dengan oksigen yang menggunakan tabung. 이처럼 산소 부족이 심각해진 건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2만 명이 훨씬 넘는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병원들은 병상 부족에다 산소 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Terus SDM-nya yang terbatas, jadi penanganannya aja yang agak dibilang lambat sih enggak, tetap ditanganin cuman enggak. 환자 가족들은 산소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Dan ini tadi saya nyampe jam 11, ini jam 12 habis, sejam lebih sedikit saya belum dapat giliran.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용 산소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족 현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거대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70%에게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는 결국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단 면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백신 접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결과적으로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67%로 집계했습니다. 또 완전히 접종을 마친 성인도 58%로 1억 5천만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체 50개 가운데 70%를 넘긴 주는 18개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이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미 시인했습니다. 하루 접종이 일주일 평균 50만 명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We are working with state and local leaders to reach them. We think it'll take a few extra weeks to get to 70% of all adults with at least one shot, with the 18 to 26-year-olds factored in.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1년여 동안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며 백악관 개방과 불꽃놀이 등 취임 후 최대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이 최대 애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VID-19 has not been vanquished. We all know powerful variants have emerged, like the Delta variant. But the best defense against these variants is to get vaccinated.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등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미국 언론의 지적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행사가 접종 노력을 더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고 권위의 테니스 대회 윈블던이 곧 10,000명이 넘는 만원 관중 앞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윈블던을 주최하는 올 잉글랜드 클럽은 50%였던 경기장 수용 한도를 영국 정부 허가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면서 내일 남녀 단식 8강전부터 관중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센터코트에는 최대 15,000명이 입장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국에서 만원 관중이 들어온 경기는 이번 윈블던이 처음입니다. 영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윈블던을 시험 무대로 스포츠의 관중 제한을 없앨 방침입니다. 네, 대표적인 전략 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바지선 발사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한에 이어서 사실상 8번째 SLBM 발사 기술 보유국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고난이도 기술로 알려진 SLBM 수중 발사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쭉 취재해왔던 사안인데 많은 시행착오 끝에 SLBM 수중 발사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군 당국은 수중 발사에 앞서 육상에 대형 수조를 설치해 수직 발사관을 설치해놓고 여러 차례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수중 바지선에서 사출 시험을 거쳐 시뮬레이션 함정 발사 연동 시험까지 여러 차례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쏴보는 수중 바지선 사출 시험에서는 미사일이 물 밖으로 솟구친 뒤에 몇 초 만에 고꾸라지고 예상 밖의 충격이 발생하는 등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성공으로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발사 기술 보유국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SLBM은 보통 잠수함 수직 발사관에
미사일을 장착하고 수심 10m에서 20m쯤으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쏘아 올립니다. 수중 발사인 만큼 발사관에서 곧바로 이 로켓을 점화하는 핫 런치가 아니라 콜드 런치 방식을 활용합니다. 발사관 안에 압축가스를 이용해서 먼저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 올린 뒤에 공중에서 로켓을 분사하는 이중 발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자세 제어인데요. 이 물 밖으로 튀어오른 미사일이 해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각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현무나 천궁 등 이 지상에서의 콜드런치 기술은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 콜드런치는 해류와 수압, 파도 등 변수가 워낙 많아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로켓이 분출될 경우에 공중 폭발하거나 얼마 못 가서 추락하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발사했던 잠수함을 맞출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일정 심도에서 수압을 뚫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세가 정상적으로 제어돼서 목표로 날아가는 기술이 상당히 갖추기가 어려운데 이런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SLBM 발사 기술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8월 24일 SLBM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SLBM 발사 기술 보유국이 된 데 이어서 우리가 사실상 8번째입니다. 네. 자, 이번 발사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종우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만큼 우리 군이 SLBM 기반 기술은 다 확보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첫 SLBM, 북극성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2015년 5월 9일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뒤부터였습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시뮬레이션 함정 발사 연동 시험까지 마쳐서 단추만 누르면 SLBM 발사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며 SLBM 발사 잠수함의 인도 조건에 맞는 요건은 다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잠수함 선체에서 발사를 해보는 것인데 8부 능선을 넘은 셈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바이선 발사는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하는 환경과 유사하게 발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바이선 발사의 성공은 우리가 SLBM 기반 기술은 다 확보를 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실제 잠수함 발사 시험이 남았는데요.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은 갖췄지만 실제 탄두탄을 발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파급 효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안에서는 잠수함에서 실제 SLBM을 발사해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문근식 전 함장은 먼저 SLBM이 탄두탄인 만큼 유엔 제재가 문제가 안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거리를 고려한 훈련 해역과 공역 확보, 해양 오염에 대한 환경부 환경평가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조건을 고려하고 나서 이제 해군이 이달 중에 인도를 하고 나서 이제 취역할 때 발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상 우리 해군 잠수함에서 유도탄을 한국 내에서는 쏜 적이 없고 하와이 림팩 훈련 때 가서 미군의 이 미사일 사격 시설에서 발사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SLBM은 이 현무 2B 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500km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승윤 기자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도 좀 짚어보죠. 추가적인 사격 시험과 어뢰 기만기 사출 체계 문제 해결이 남았습니다. 일단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1일 사이에 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잠수함 사격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 하면은 총 6발의 SLBM이 탑재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SLBM 발사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는 만큼 인도 조건은 일단 충족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뢰 기만기 사출 체계 문제입니다. 어뢰 기만기 사출 체계의 90% 이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포착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달 안에는 이 도산 안창호함을 해군에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해군 관계자도 이달 안에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인도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 10대가 모텔에서 고등학생 친구를 물고문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가해자 무리의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는데 빼앗은 돈은 불법 도박에 쓰였습니다. 제보는 Y 박기환 기자입니다.
아들 부부 대신 손자 2명을 키우는 이인순 씨. 사업 때문에 찾아둔 현금이 최근 자꾸 없어져 17살 큰 손자 A군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다그쳤는데 상상도 못한 대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대가 때렸어요. 왜 돈이 없냐? 빨리 말해.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죽이려고 그래. 멀쩡한 애기가 막 떨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해코지 하면 어떡해. 손자는 동갑내기 비군이 불러 찾아간 평택의 한 모텔에 갇힌 채 밤새도록 친구들로부터 물고문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요구한 만큼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새놈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집어쳐놨다 뺐다가 집어쳐놨다 뺐다가 죽어나가겠구나 하는 순간 기절하고 3번을 기절해서 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쇠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전날도 당하고 그 새벽에도 당했기 때문에 얘는 돈을 가져가야 지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비군의 악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4년 동안 폭행을 일삼고 돈을 빼앗은 겁니다. 뭘 믿고 오늘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다. 아무튼 그럼 오늘 안에 차니까 오늘 안에 다시 찾나고 너한테 저희 처리가 됐다. A군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대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 달 사이 뺏긴 돈만 모두 800만 원이 넘습니다. B군은 또 A군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괴롭히거나 일방적인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최근 B군이 큰 돈을 유별나게 요구한 건 모두 불법 온라인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도박이나 이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한 후 증거를 확보해서 피해자를 조사를 해서 지금 구속을 시킨 사안입니다. 경찰은 상습 공갈과 중간금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열흘 만에 B군을 구속하고 공범들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서울 암사동의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4차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한쪽 모퉁이가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동구 선사 사거리에서 지름 1m, 깊이 1.5m 크기 땅 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 지점은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 근처인데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하 배수관이 깨져 땅이 꺼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공사가 급한 대로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을 임시로 복구했는데 아직 차량 통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1.5m 높이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노후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주민 1명이 벽돌에 깔리면서 다쳤습니다. 소방은 전날부터 내린 장맛비에 담벼락이 약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선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금 지역 난방 공사 담당자가 원인 파악 중으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소방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 전후로 복구되긴 했지만 모두 6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주민 7명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시험 문제에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을 거론해서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가 해당 과목 시험을 부분적으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는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정과 정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1일 치른 2학년 1학기 2차 고사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병역 비리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억대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B씨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직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함께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속이고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국에 사찰을 돌며 불전함을 훔친 30대 A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경남과 경부, 경기, 강원 지역의 사찰 31곳에 몰래 들어가서 불전함을 들고 나오는 수법으로 1,8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아파트 법원 경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즉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4.4%로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1월 100.2%로 처음 100%를 넘겼고 이후 5개월 연속 100%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낙찰가율이 112.9%로 한 달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소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일제에 강탈당한 뒤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왕실 의궤인데요.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환수운동이 지역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913년 조선왕조실록 5개 사고본 중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과 왕실 의궤, 월정사와 민간이 주도한 환수운동 끝에 지난 2006년 간신히 되찾았습니다. 오대산으로 다시 돌아온 실록과 의궤. 하지만 93년 만에 이뤄진 귀향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보관과 보존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 실록과 의궤는 서울대 규장각을 거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대산 사고본의 고향 월정사에는 이렇게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한 보관과 보존을 위한 시설도 갖춘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 복제본이 본래 있어야 할 오대산 사고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실은 오대산에 사고를 짓고 월정사를 수호 사찰로, 주지 스님에게는 수호 총섭이라는 직위를 내려 실록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모든 민간이 함께 수호해왔던 그 역사 수호의 정신을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의미를 갖다 되새겨내는 그런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환수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월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강원도민이 환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역사의 중이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그 필연성을 국민이 전부 알게 할 것입니다. 원형을 원래 자리에 보존할 때 문화유산은 가장 빛이 납니다. 환수위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를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등 닭 요리 섭취가 늘어나는 7월에는 캠필로박터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재료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은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균으로 최근 5년간 식중독 60건이 발생했고 환자 2천여 명이 확인됐는데 이 중 40%가 7월에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캠필로박터균 감염은 생닭을 손질했던 조리기구에 과일과 채소를 담아 넣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생닭은 따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고 생닭을 만진 후에는 손과 조리기구를 세정제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총 127석 가운데 33석을 차지해 제1당을 탈환했고 연립여당 공명당은 현 의석수와 같은 23명을 유지했지만 과반 의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민당이 얻은 의석수는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선거보다 8석 늘었지만 도쿄도 의회 의석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3개 지역구를 모두 잃은 데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상 패배하면서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커져 스가 총리의 구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서울은 장맛비가 모두 그쳤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4도로 습도가 높은 탓에 무척 후텁지근한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남해안에는 여전히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방까지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장마 전선은 주로 전남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여수 등 전남해안과 흑산도 홍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최고 80mm, 강원 남부와 제주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8도, 대전 27도, 제주는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의 장맛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수요일인 모레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국지성 호우를 쏟아내겠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흡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